꼬박 한 달 만에 상자의 뚜껑이 다시 열립니다. 피부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아, 그때 당시요? 네, 그때 당시 입었던 신문지로 겹겹이 싸둔 것은 여성용 티셔츠와 바지, 그리고 주인 잃은 신발 한 짝입니다. 여기 지금 피가 되게 많이 있는 게 딱 보이고. 해지고 찢어진 옷은 곳곳이 피로 얼룩져 있습니다. 바라만 봐도 고통스러운 그날의 흔적. 피 묻은 옷만큼이나 참담한 의혹을 가족들은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처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도 그렇게 막 엄청 슬프거나 이러다기보다는 진짜 실감이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엄마가 없어져 버린 거니까. 갑자기 그랬어 진짜. 아이도 믿기지 않을 정도니까. 피투성이로 남은 옷의 주인은 김일현 씨의 아내입니다. 그녀는 지난 7월 30일 의혹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올해 나이 53세 유선혜 씨는 남편과 두 자녀를 뒷바라지하며 틈틈이 봉사활동을 다니던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내년엔 딸의 결혼도 앞두고 있었는데요. 평범한 일상을, 가족의 행복을 송두리째 빼앗아간 비극은 집 바로 아래에 있는 주차장에서 시작됐습니다. 지난 7월 30일 밤 10시 50분경 유선혜 씨 가족이 사는 아파트 주차장으로 차 한 대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얘 왜야? 얘 누구야? 사람. 운전자가 발견한 것은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는 여성. 바로 유선혜 씨였습니다.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119 구조대원이 현장에 왔을 때 유선혜 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는데요. 엄마 사체 검안서가 나왔어요. 근데 사체 검안서에 처음에 추락사고. 그렇지, 추락사고는 맞아 돼 있어요. 참 끔찍해. 엄마 사체를 그 정도로 처음 힘들어. 봤을 때 이걸 엄마라고 느낀 게 그렇지. 엄마 얼굴이 아니라 얼굴이 엄마 발 주름 있잖아요. 그거를 보고 아, 진짜 우리 엄마는 이걸 느꼈거든요. 저는 두개골이 함몰되고 온몸에 찰과상을 입은 채 숨져있던 유선혜 씨. 시신이 발견된 장소가 아파트 주차장인 탓에 처음엔 투신 자살이 아니냐는 의심도 받았습니다. 아들이 이제 안산에 있어요. 안산에 직장을 하기 때문에 거기 이제 그날 저녁에 갔다가 밥 같이 먹고 왔대. 와서 여기서 10시 한 10분 정도 얘기를 하고 달아왔다. 사건 당일 유선혜 씨는 오랜만에 아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돌아왔답니다. 잘 들어왔다며 아들에게 전화까지 한 그녀가 불과 40분 뒤 투신 자살을 했을 리가 없었습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들도 시신의 상태를 보고 자살보단 오히려 강력 사건을 의심했답니다. 그래, 이게 이상하더라고. 사체가 얼굴이 함몰되고 막 그랬으니까. 피가 그냥 여기 다 쏟아지다시피 엄청 많이 쏟아졌지. 그래서 깜짝 놀래갖고 살인사건 아닌가 싶어갖고 막, 근데 그거 보고 또 여기 가고 형사들도 다 나오고 서장들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서장도 나오죠. 응, 원인이 뭔가, 이게 살인사건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상태에는. 시신 곁에는 휴대전화와 차 열쇠가 놓여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딱 들어가니까 가스레인지에 이렇게 뭔가 끓고 있는 거야. 그런 걸로 봐서는 뭔가 잠깐 내려왔다가 그렇게 된 거야, 이게. 차에 볼 일이 있었던 것 같아, 차에. 차키를 갖고 내려왔던 게. 금방 돌아올 것처럼 집을 나섰던 그녀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런데 30-40m 정도 이렇게 끌려가면서 혈흔이 있었고 최종 지점에 이 피해자가 거기 쓰러져 있었던 거죠.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부터 관리사무소까지 30여 미터를 이어져 있던 혈흔. 그 핏자국의 끝에 유선혜 씨가 중상을 입고 쓰러져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유선혜 씨가 입고 있던 옷과 신발엔 심하게 긁힌 흔적이 있었습니다. 국과수는 유선혜 씨의 바지에서 자동차 바퀴 자국을 발견했는데요.
누군가 유 씨를 차로 치고 도주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 이제 있었던 차들 블랙박스를 찾았지. CCTV하고. 이거 뭐 시간이 순식간이니까 금방 얼마 안 되니까 들어가고 나가는 차가 없는 거야 이게. 요 차밖에 용의차를 그래갖고 용의선상에 오른 차량은 단 한 대뿐.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오는 SUV 차량. 순간 문제의 차량 전조등에 마주오던 사람이 비칩니다. 바로 유선혜 씨입니다. 여기서 딱 이제 딱 치는 거는 여기 이제 가려갖고 이만큼 진행해갖고 안 지켰지. CCTV도 안 찍혔어. 그런데 유 씨를 친 SUV 차량이 멈추지 않고 30m를 더 이동합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갑자기 차체가 크게 흔들리는데요. 여기 방지턱이 없는데 이거 덜컹하잖아 여기. 그 지점에서 이제 떨어진 거 치어 떨어진 거예요. 사람을 쳤으면서도 아무런 구호 조치도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버린 가해 운전자. 사건 발생 4시간 만에 경찰이 찾아낸 가해 운전자는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던 50대 여성이었습니다. 문제의 차량은 곧 국과수로 넘겨졌는데요. 차량의 하부에서는 피해자의 것으로 보이는 살점이 나왔습니다. 피해자의 옷에 찍힌 타이어 자국은 가해 차량의 것과 일치했는데요. 린스톰 차량의 좌측 앞 타이어, 상호 일치함 어떤 그걸로 봐서 이렇게 그런 식으로 쭉 끌려가면서 이제 앞바퀴에 넘고 뒷바퀴 넘고 이렇게 그 길인 거죠. 그날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던 유선혜 씨를 마주오던 SUV 차량이 운전석 쪽 범퍼로 쳤습니다. 쓰러진 유 씨를 매단 채 30여 미터를 끌고 간 차량은 끝내 유 씨의 몸을 밟고 지나갔는데요. 사고를 낸 후 피해자를 구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건 명백한 뺑소니입니다. 그런데 가해자의 반응이 뜻밖이었습니다. 그냥 무조건 모른다고 모르는 거지. 몰랐다고. 덜컹덜컹 이렇게 넘어갔는데 어떻게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느냐 상식적으로. 사고를 내고도 사고가 일어난 줄 몰랐다는 가해자. 실제 사고 직후 아파트 CCTV에 담긴 가해자의 행동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 사고를 낸 후 주차장에 차를 댄 가해자는 자신의 차나 사고 현장을 전혀 살피지 않고 가버립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휴대전화를 확인할 뿐 불안해하는 기색은 보이지 않는데요. 가해자는 정말 사고를 몰랐던 걸까요? 처음엔 사고 자체가 아예 없다고 주장했던 가해자 측. 사람이 치인지를 알고 그냥 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가씨 같으면 사람 치고 그냥 가겠습니까? 요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집사람도 아무 사고만 안 내고 이렇게 다시 사는 사람인데. 국과수 결과가 나오자 이젠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고개만 돌리면 가해자의 집이 보입니다.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진실도 어쩌면 저 너머에 있는 건 아닐까요? 참 뭐 요거 보이죠? 얼마나 지금 가슴이 아파 진짜. 아니 뭐 잠도 제대로 잘 수도 없고 생각만 하면 눈만 것도 저거 보이지? 예? 흔적이 보이잖아. 보니까 사실 여기 산다는 게 자체가 참 힘들 것 같아요. 가해 운전자는 사고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말합니다. 피해자를 보지 못했고 충돌한 것도 느끼지 못했다는데요. 일부러 도망친 게 아니라 몰라서 그냥 갔다는 가해자의 주장. 선뜻 믿기에는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일어난 한밤의 교통사고. 지하 주차장에서 나오던 차량과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던 피해자가 마주칩니다. 다음 순간 피해자는 운전석 쪽 범퍼에 부딪힌 후 차량 아래에 매달려 30여 미터가량 끌려갔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 차량은 피해자의 머리부터 엉덩이까지 밟고 지나갔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교통사고를 내고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는 가해자.
어떻게 모를 수 있었을까요? 비가 반짝 그쳤었는데 창문을 또 다 내렸다는 거예요. 창문을 열면 이렇게 뭐 덜컹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더 잘 들리는데. 운전자는 술도 마시지 않았고 창문까지 열어뒀습니다. 그런데도 몰랐다니 경찰도 납득하기 어려웠답니다. 그냥 몰랐다고 그래요, 무조건. 그래서 이거를 또 거짓말 탐지기를 검사를 했어요. 진실 반응이 나오는 거야. 정황도 증거도 확실한 뺑소니 사고인데 가해자의 몰랐다는 말 한마디 때문에 사고는 한 달째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날 유선혜 씨 가족이 다급히 연락을 해왔습니다. 앉지도 못하고 서성이는 가족들, 왠지 초조해 보이는데요. 중요한 일이 있는 모양입니다. 나는 내 가족처럼 생각하고 용서하고 인생 살면 이 삶을 얼마나 살겠겠지. 가해자를 만나기로 했답니다. 사고 후 한 달 만에서야 이루어진 첫 대면. 유족이 듣고 싶던 진실을 들을 수 있을까요? 악연도 이런 악연이 또 있을까 싶은데 그래도 온 가족이 나가 손님을 맞습니다. 가해자는 남편과 조카를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해줬었는데 어째 안 보였는지 저도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이 못 보셨어요? 소리가 났으면 무조건 내리지. 그거를 사람 소리가 나는데 그냥 갈 사람은 대한민국에 한 사람이 없어요. 사람을 친 걸 알았다면 왜 차를 멈추지 않겠냐고 도리어 되묻습니다. 차가 덜컹거리는 느낌도 안 나셨어요? 운전 얼마나 하셨어요? 10년 하셨어요? 오래됐어도 좀 분해요 제가. 돌아가신 분은 정말 억울하게 돌아가시고 정말로 이제 진짜 몰랐는데 여기가 또 잘못되면 교도소까지 가야 되는 직전 상황이에요 지금. 교도소 가는 게 겁난 건 아니고 진짜 진심이니까 믿어주세요. 만약에 이게 거짓말이라면 벌 받을 거 아닙니까? 진짜 벌 받을 거 아닙니까? 속죄하려 찾아온 건 아닌 모양입니다. 아무래도 가해자가 원하는 건 합의인 것 같은데요. 저는 엄마를 아예 잃었어요. 저는 결혼도 해야 되고 애도 낳아야 되는데 저는 엄마를 이제 볼 수가 없잖아요. 저도 딸같이 엄마인데 왜 딸님 입장 생각을 안 하겠어요. 우리 딸 볼 때마다 생각을 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듣고 싶었던 유족과 수습이 더 급한 가해자 가족. 1시간이 넘게 이야기를 나눴지만 대화는 내내 되돌이표만 찍다 끝났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사고이기에 남은 건 용서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의혹만은 풀고 가고 싶었습니다. 사고의 내막은 오직 한 사람, 가해자만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해자가 몰랐다고만 하니 유족들의 마음은 더 답답해지는데요. 그날 밤 벌어진 사고의 진실은 30m 안에 있을 겁니다. 유선혜 씨의 키는 약 157cm. 운전자가 보지 못할 정도로 작은 키는 아닙니다. 운전 경력 10년 차인 가해자가 성인을 30m나 끌고 가면서 이상을 느끼지 못한 점도 이상합니다. 마지막 순간 차량은 유선혜 씨의 머리와 엉덩이를 밟고 넘어갔습니다. 충격이 꽤나 컸을 법한데요. 물론 자극에 대한 민감도는 개인차가 있을 겁니다. 하루 종일 운전대를 잡고 있는 택시기사들이라면 주행 중 일어나는 각종 사고에 대해서도 경험이 많을 텐데요. 뒤에가 들렸어요. 저건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차가 넘은 거예요 지금? 지금 좀 어떠세요, 보시면? 저 정도 차가 울컹할 때면 기사가 몸이 좌측 히프가 휙쭉 들렸었다는 소리예요. 모를 수가 없지. 전명실에는 그거 모를 수가 없지. 아니 근데 요만한 돌멩이 하나 넘어가도 다
저 정도 이게 영상 속에서 보여지는 그 정도 차의 기울임이면은 운전자가 아무리 초신자라도 인지 못할 수가 없어요. 다른 건 몰라도 피해자의 몸을 넘을 때의 충격은 아무리 둔감해도 눈치챌 만한 자극이랍니다. 그런데도 가해자가 몰랐다고 주장하는 데엔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본인이 사람을 친 것을 알고 도망을 갔다. 이렇게 되면 구호 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되기 때문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적용이 되어서 실질적으로는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운전 중에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피해자를 두고 도주했을 경우엔 징역형으로 형량이 크게 늘어납니다. 즉 자기가 사람을 치웠는데 그걸 알고도 도망갔느냐 이제 이런 거의 문제인데요. 보통 판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무언가를 친 느낌이 난다. 이 정도의 경우에도 도주사를 인정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차량에 이상을 느꼈다는 증언 하나로 뺑소니 여부가 가려지기 때문에 가해자가 사고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일이 종종 있답니다. 유선혜 씨를 친 가해자가 사고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도 혹시 같은 이유는 아닐까요? 가해자의 증언으로만 사건의 실체를 알 수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우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몇 가지 실험을 실시해보기로 했는데요. 우선 피해자를 보지 못했을 가능성부터 따져봤습니다. 사고 현장과 유사하게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지나가면서 어느 위치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 마네킹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지 또는 식별하기 곤란한지 그것을 평가하기 위한 실험입니다. 운전자는 운전에 필요한 교통정보의 90%를 시각으로 얻습니다. 그래서 운전 중엔 전방은 물론 좌, 우, 후방까지 살피는데요. 사고 현장은 디귿자형 코스에 가깝습니다. 그 경우 운전자의 시선 방향과 주의력이 어떤지 실험을 통해 알아볼 생각입니다. 디귿자형 코스와 비교하기 위해 단순한 직선 코스부터 해봤는데요. 코스 중간에 마네킹 3개가 숨어있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실험자들은 과연 마네킹을 발견해낼까요? 좌측에 마네킹 2개가 세워져 있고 우측에 하나 세워져 있었어요. 뚜렷이 3개가 잘 보인 건 맞으신가요? 네. 뚜렷하게 봤어요. 왼쪽에 첫 번째가 남방으로 나가고 남자, 오른쪽에 까만색 나시 입은 여자, 하얀색 브라우스 입은 여자 마네킹 그렇게 봤어요. 주행 내내 정면만을 응시하는 직선 코스. 주의가 분산되지 않아서인지 실험자들은 마네킹을 모두 발견했을 뿐 아니라 입은 옷과 특징까지 기억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복잡한 코스에선 어떨까요? 핸들을 돌리는 운전자의 손이 바빠집니다. 덩달아 시선도 자연스럽게 커브를 트는 방향 쪽으로 집중되는데요. 이번에도 운전자들은 숨어있던 마네킹을 발견했을까요? 특별한 건 없었어요? 특별한 거 마네킹 서 있었죠. 첫 번째가 좌측의 여자 마네킹, 두 번째가 우측 남자 마네킹, 세 번째 좌측 여자 마네킹. 잘 뛰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냥 뭐 어떤 모형이 있다 뭐 이런 정도만. 마네킹을 보긴 했지만 직선 코스에 비해 정확도는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주변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연이어 좌회전을 해야 하는 디귿자형 코스는 어떨까요? 실제 유선혜 씨가 사고를 당한 현장은 디귿자형 코스에 가깝습니다. 가해자는 지하주차장을 나와 디귿자형으로 2번 좌회전을 한 후에 마주오던 피해자를 차로 쳤는데요. 가해자는 피해자를 못 봤다고 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마네킹을 발견하지 못하는 실험자도 있을 겁니다. 전방에 마네킹 같은 장애물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서 몇 개 정도? 한 9개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요. 한번 쭉 돌아보시겠어요? 어디?
여기 입구. 두 번째. 저쪽. 아, 3명이네요. 9개는 어디서 보신 거예요? 일반적으로 직선형 도로나 곡선형 도로에서는 시야 범위가 운전자에게 필요한 시야 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런데 디귿자형 도로에서는 운전자에게 필요한 시야 범위가 아주 넓어요. 넓고 또 조향도 크게 이루어지는 상황이고. 앞서 한 실험들에 비해 주의력이 가장 떨어지는 디귿자형 코스. 그 주변에 인형 같은 것들, 처음에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거 보고 피해서 이렇게 왔어요. 혹시 몇 개? 4개, 5개? 하나가 여자. 주행할 때 회전 방향인 왼쪽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다 보니 주변에 숨어있는 마네킹의 수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실험자들. 실험자들은 오른쪽은 거의 보지 않았습니다. 실제 유선혜 씨는 좌회전 중인 차량의 오른쪽에서 나타났습니다. 가해자가 유 씨를 제때 발견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의문은 남습니다. 차량이 피해자의 몸을 넘을 때 아무런 충격도 느끼지 못했다는 가해자의 말인데요. 네, 이것이 실리콘 블록입니다. 인체와 비슷한 탄성을 가진 실리콘 블럭을 이용해 사고를 재현해봤습니다. 승용차와 승합차, 그리고 사고 차량과 같은 SUV 차량을 준비했는데요. 세 종류의 차량에 나눠 탄 실험자들에겐 실험 내용을 알리지 않은 채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도록 했습니다. 잠시 후 차량이 실리콘 블럭을 넘습니다. 실험자들의 몸도 크게 흔들리는데요. 체감한 충격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과속 방지턱을 넘는 느낌. 덜컹하는 느낌이어서. 모르고 지나칠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아닐 것 같으세요? 아니죠. 느끼죠, 충분히. 네, 심하게 느꼈는데. 취중이었다면?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지가 않은 이상은. 차종과 무관하게 모든 실험자가 강한 충격을 느꼈다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충격의 크기는 과학적인 데이터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시트 센서로 하는 것인데요. 사람이 이렇게 깔고 앉게 되는데요. 깔고 앉으면서 인체에 전달되는 그 진동을 측정하는 기기입니다. 실제 사고 때와 비슷한 차종, 비슷한 속도로 실리콘 블럭을 넘었습니다. 2.3. 2.3이요? 예. 차량 바퀴가 유선혜 씨를 밟고 지날 때 가해자에게 전해졌을 충격은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보다 2배 이상 강합니다. 가해자의 주장을 믿기 힘들 정도인데요. 근데 보고서는 그때 알지 진짜 갈 때는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갔어요. 오래됐어서 좀 분해요 제가. 우리는 영상 분석 전문가와 함께 사고 당시 영상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런데 걸어오는 속도를 보면은 서로 맞닥뜨리게 돼 있어요. 지금 그 상황이 지나고 난 다음에 브레이크등이 들어왔죠. 브레이크를 밟아야지 들어오는 거죠, 얘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분명히 밟은 거죠. 가해자가 유선혜 씨를 치는 순간 브레이크를 밟았답니다. 그러고 보니 사고 직후 자동차 뒷유리에 빨간 불이 켜집니다. 바로 브레이크 등입니다. 다시 살펴보니 마지막 순간 가해 차량이 피해자의 몸을 넘기 직전에도 브레이크 등이 켜집니다. 불이 안 들어왔거든요, 지금. 브레이크 등이 지금 브레이크 위쪽에 안 브레이크 등이 안 예. 들어왔네요. 깜깜한 상태라 이 각도에서도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면 알 수 있죠. 그러다가 여기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에 브레이크가 이제 들어왔네요. 그렇죠. 그리고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덜컹하게 보이죠. 마주오는 차량도 없었습니다. 사고 현장은 과속 방지턱이나 요철이 없는 평지인데요.
아무도 보지 못했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던 가해 운전자는 왜 하필 피해자와 마주치던 그 순간과 피해자를 밟고 넘어가던 그때 브레이크를 밟았던 걸까요? 사고 영상을 본 전문가는 가해자가 2차례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분석했습니다.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브레이크를 밟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장소인데 말이죠. 말과 다른 가해자의 행동,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브레이크를 밟은 이유에 대해 듣고 싶지만 당사자는 침묵할 뿐입니다. 대답은 가해자의 남편이 대신했는데요. 그럼 어머님께서는 진짜 전혀 모르셨다는 거예요? 아니 참나 그랬으면 벌써 경찰 옛날에 잡아가고 집어넣겠죠. 브레이크도 한 번도 안 밟으셨고요? 안 밟았다니까요. 뭐가 걸렸으면 브레이크를 안 밟겠습니까? 치고서 쭉 브레이크도 안 잡고 가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라니까. 브레이크 등처럼 혹시 우리가 놓친 단서가 더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고 당일의 CCTV를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요. 사고를 낸 뒤 집으로 향하던 가해자. 그런데 그로부터 약 30분 뒤 생각지도 못한 장면이 CCTV에 녹화돼 있었습니다. 사고가 있던 그날 밤, 한 남자가 가해 차량으로 다가갑니다. 차량 주변을 맴돌던 남잔 조수석 쪽에서 한참을 서 있는데요. 뭔가를 찾는 듯 행동하는 남자. 그는 바로 가해자의 남편이었습니다. 사고를 낸지도 몰랐다더니 사고 발생 30분 뒤 왜 차를 살피러 왔던 걸까요? 15분가량 서성이다 가해자의 남편은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그로부터 20여 분 뒤 가해자의 남편이 또다시 등장했습니다. 이번엔 다른 곳으로 가나 했더니 차량 뒤편에서 나타납니다. 차량과 멀찍이 거리를 두고 서 있는데요. 가해자의 남편은 왜 2번씩이나 아내의 차량 주변을 서성였을까요? 늦은 밤 그가 찾으려 한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차량 확인하러 가신 것 좀 여쭤볼게요. 위에 14층이 우리 집인데 거기서 보니까 한 30m 정도 피가 흘려있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게 무슨 뭐 이게 뭐 사람 뭐 끌고 간 적도 아니고 차로 끌고 간 것 같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나도 저리 지나갔는데 그러더라고. 혹시나 뭐 우리 차가 그럴 수도 있으니까 내가 혼자 생각으로 혼자 그냥 가본 것이지. 그냥 기분이 개운치 않아서 그랬답니다. 자신을 의심하지 말라는데요. 그 경찰이 생각 왼쪽으로 그 사고가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알았으면 왼쪽을 자세히 봐야지. 내가 오른쪽에 한참 보고 있겠냐고요. 알고 간 것처럼 그렇게 경찰들은 막 사고 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신이 사고 사실을 알았다면 조수석 쪽이 아닌 운전석 쪽을 살폈어야 말이 된답니다. 사실 경찰이 밝힌 충돌 지점은 운전석 쪽 범퍼인데요. 그의 행동은 정말 수상한 게 아닌 걸까요? 그런데 사고 영상을 살펴보던 전문가가 첫 충돌 당시의 상황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여기서 사람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부딪힙니다. 그리고 불이 들어오고 덜컹. 차와 충돌하면서 화면에서 사라진 유선혜 씨. 그 직후 차량이 이상하게 움직인답니다. 오른쪽 앞바퀴가 들렸다 떨어지는 속도예요. 가까이 오면서 오른쪽으로 부딪히고 오른쪽 앞바퀴가 먼저 이렇게 밟은 거예요. 자세히 보니 유선혜 씨를 친 직후 차량 오른쪽이 덜컹입니다. 경찰의 말과 달리 피해자는 오른쪽, 즉 조수석 쪽 바퀴에 먼저 깔렸던 것 같다고 전문가는 주장하는데요. 그러니까 재구성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차량 오른쪽에서 나타난 피해자는 조수석 쪽 바퀴에 깔립니다. 그리고 차량 하부에 걸린 채 30m를 끌려가다 떨어진 피해자를 가해 차량이 운전석 쪽 바퀴로 또다시 밟고 지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가해자의 남편은 차량의 조수석 쪽을 살폈던 게 아닐까요?
그의 행동은 사고 당시 이미 가해자가 사고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피해자가 첫 충돌한 지점이 가해 차량의 조수석 쪽일 수 있다는 점과 사고 당시 가해자가 브레이크를 2차례 밟은 정황을 관할 경찰에 알렸습니다. 처음 들어왔을 때도 브레이크 등이 한번 들어왔던 거예요. 야, 빨리 와봐. 팀장 없어? 이거 하나 줘. 아, 여기 영상이요? 네. 제가 한번 참고를 할게요. 네네. 한 달째 미궁에 빠져있던 사건이 이제 곧 해결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한 번쯤은 더 불러서 그 부분을 좀 추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진실을 전해줘야 할 또 다른 이들. 엄마, 정말. 유족들은 지독하게 아프더라도 진짜 진실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얘는 완전 고의적이야. 대단한 사람이다. 용서하는 마음이 조금 사라지면서 이제 이거는 말 그대로 살인한 거니까. 가족들은 기다렸습니다. 가해자가 진실을 말해주길, 그녀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길 내내 기다렸습니다. 유선혜 씨의 마지막 30m. 여기 이렇게 누워 있었고 정비실이. 그 사이 가해자는 2차례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그때 차를 멈췄다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적어도 오늘 같은 비극은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용서해줄 의사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그쪽이 먼저 어떻게 보면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럼 끝까지 가봐야죠, 저희도. 여전히 그들은 말합니다. 몰랐다고. 오로지 그 말만 반복합니다. 그날 밤 붉게 켜지던 브레이크 등. 그 짧은 망설임이 무슨 의미였는지 법의 심판대 앞에선 들을 수 있을까요?